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분당 뉴스레이 역사 산책 코디를 맡고 있는 박철룡입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로 만나게 되었죠. 오늘은 우리 그리스 이야기 중에서요. 그리스 신들에 대한 프롤로그를 짤막하게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이 로마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로마 여행을 가보면 유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유적이 90%인 고대 국가가 로마라고 한다면 그리스는요, 유적은 10%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신들의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들의 세계, 오늘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의 그리스는 어떤 모양을 갖추어 있을까요? 이게 오래된 고지도입니다만 오늘날의 지도로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방 아나톨리아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발칸 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원 부분이 조금 전에 봤던 고지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발칸 반도, 그다음에 이제 남부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리고 신들이 많이 살던 올리포스산, 2919m라는 해발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 산은 지금 바라다봐도 그 사는 데는 굉장히 형거운 신비로운 그런 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보다 중요한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는 이 델포이라는 지역입니다. 옴파로스, 세상의 배꼽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들의 어떤 지혜를 인간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신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델포이라는 데가 신들과 인간이 접점을 이루는 그런 곳이는 고대인들의 상상세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로 기억되어 있는 역사, 또 역사 이전에 그들 집단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신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화라는 것은 바로 고대 문명, 옛날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들의 삶의 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특별히 그리스 신화는 신들로 각색된 인간 세상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처럼 질투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울고 기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스 신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 그 자체는 서구 문명의 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구인들의 요람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출발점이 바로 이 그리스 신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고대 문명 이야기 중에 문자가 아직 미해독이 돼서 해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그리스 신화에는 남아있습니다. 세상 처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 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런 좀 질서가 잡히지 않는 무질서한 상태가 있었고 그것이 혼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혼돈 상태가 정리됨으로써 드디어 새로운 신들이 창조될 수 있는 세상이 구축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카오스라고 여러분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혼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태, 코스모스,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카오스 상태에서 혼돈의 상태를 마치고 다시 신들과 인간들로 이어지는 그런 사회를 구축하는 것. 이 와중에 그 창조의 에너지가 됐던 것을 그리스인들은 에로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에로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이 역사, 신화 이야기는 헤시오도스라고 부르는 이 시인에 의해서 출발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메로스는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인들이 알고 내려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문학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본다면 그 시대와 동시대입니다만 조금 늦게 출생한 사람입니다만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헤시오도스는 델포이 근처 헬리온산, 오늘 얘기하면 파르나소스 산이라는 데인데 거기도 해발 한 2,500m 정도 된 높은 산입니다만 거기서 양떼를 몰던 그런 목동이었었는데 어느 날 9명의 뮤즈들한테서 신의 노래를 불러 넣어주면서 미래와 과거의 일들을 찬양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헤시오도스가 바로 신통기라는 이 글을 남겨놨습니다. 신통기, 신들의 계통도 계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 그리스의 이런 시인들은 예언자이기도 하고 선구자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아를 집필한 헤로도토스는 이 헤시오도스를 가리켜서 그리스인들에게 신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시오도스는요, 태초에 혼돈, 카오스만이 있었다. 이렇게 신통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이어서 대지의 어머니 가이아와 영원한 지하 감옥 타르타로스와 또 만물을 서로 결합하게 하는 에로스가 생겨났다. 혼돈에서부터 어둠과 밤이 태어났고 밤과 어둠이 서로 어울려 대기와 낮, 파멸, 운명, 죽음, 잠, 꿈 이런 것들이 태어났다라고 집필해놨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지의 신인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이아는 자신의 몸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을 창조해냅니다. 이 우라노스는 아들이면서도 또 남편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우주의 탄생을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질서라고 하는 산소로 변해가는 식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다. 또 신도 유일신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들이 세대를 바꿔가면서 우주와 또 신들과 인간 간의 관계를 점차적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세대 우라노스라고 얘기했죠. 아까 가이아라고 그러는 그 대지 여신의 남편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여러 가지 티탄족들을 많이 낳았습니다만은 그의 아들이었던 크로노스라고 그러는 에서 이제 낫으로 성기를 제거당하죠. 그래서 곤대에서 쫓겨나고 이 크로노스도 막내 아들이었던 제우스에게 쫓겨나서 제우스가 이 올림포스의 주신으로 다는 이 3단계를 갖추는 것이 이 신들의 세계입니다. 이때 제우스는 티타노마키아라고 그러는 이 티탄족들과의 10년간에 걸친 대규모 권력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제우스 신이 주신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것이 그리스의 최초의 신화 이야기입니다. 제우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바람둥이였었습니다. 이 바람으로 그리스를 점점 평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메티스라고 그러는 지혜의 신과 최초의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이 날씨의 신, 비와 바람과 번개와 천둥을 관장했던 그 일개 기후의 신에 지나지 제우스가 드디어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메티스에게서 자식이 생겨났는데 그 자식이 자기도 크로노스를 제압했고 크로노스도 할아버지 가이오스를 우라노스를 제압을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 생각해서 메티스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아테네라고는 지혜의 신이 태어난다는 것이 그 뒤의 얘기죠. 어쨌든 제우스는 이 메티스를 통해서 지혜의 신이 되는 것이죠. 또 테미스라고 그러는 율법과 질서의 신과 결합하게 됨으로써 우주와 그 여러 가지 이 인간 세상의 질서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신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또 기억의 신인 무신모신회와 결합을 하게 됨으로써 시간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데도 완전히 관장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제우스의 능력이 되는 그런 결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데메테르라고 그러는 농사의 신, 농업의 신과 결혼하게 되면서 농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제우스는 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여러 여신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북방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이 그리스들의 선조들이 그 토속 신들을 제압을 나가는 겁니다.
기존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주민들을 다 제압함으로써 하나씩 제압해 나가서 하나의 그리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여신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대제 여신인 헤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최고의 신으로 나아서게 된 것이 제우스의 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헤라는 제우스가 워낙 바람둥이기 때문에 결혼한 것을 맹작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제우스가 변신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에 젖은 뻐꾸기로 변신을 해서 헤라로부터 가련한 정을 품게 만들어서 가슴에 품을 때 바로 변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라는 제우스에게 바가지를 엄청 긁습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굉장히 긁어대서 가끔 부부싸움을 해서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됐던 올림푸스산의 12신으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우스를 포함해서 그 형이었던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그 다음에 부인인 헤라와 그 다음에 그 데메테르, 헤스티아, 또 그 딸들과 아들이었던 이 아레스, 헤파이스토스, 또 그 아폴론, 아르테미스, 그 헤르메스 이런 신들을 포함해서 12신이라고 합니다. 혹은 헤스티아라고 그러는 이 부엌의 신을 대신해서 이 디오니소스라고 그러는 포도주의 신을 넣어서 12신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올림푸스 산에 살게 된다면 나는 어떤 신입니까? 나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872년도에 니체는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는 두 신이 있다. 그것은 이성과 감성이라는 신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12신 중에서 우리가 하는 아폴론, 이성이죠. 이 빛의 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양의 신이고 진리의 신이잖아요. 또 한 신을 얘기하자면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이고 예술가 혹은 다산과 또 그 축제의 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신을 곁들여서 아폴론적인 인간이냐 디오니소스적인 인간이냐 하는 이런 얘기를 니체가 밝혔습니다. 즉 우리들은 사물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이 늘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폴론적인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끊임없이 우리들은 목표를 세워서 한 방향으로 이성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한정된 이 짧은 인생에서는 다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이 목표에만 묶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아폴론적인 이성적인 인간에 대한 한계를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디오니소스는 아폴론적인 것만 강하게 되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 잘못 느껴서 집단 내 서로 자기 주장만 펼쳐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오니소스는 포도주 술의 신이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제를 통해서 서로를 소통시켜야 되는 것이다. 디오니소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수많은 고통과 불행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니체의 주장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반짝이는 것은 다 금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폴로는 빛의 신이고 그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모든 반짝이는 것이 다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것이죠. 그리스 신화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 신화는 이 그리스 신화 자체는 이 흑해 인근의 그 후르칸이라고 그런 지역에 있었던 인도 유럽어를 썼던 유럽 민족, 그 유목 민족의 종교와 신화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탁월함, 아르테, 그리고 오만에 대한 경배, 휴브리스. 이 두 개는 이 두 가지 사상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가장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각자의 오만을 경계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한테 주는 큰 두 가지의 메시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일반인들한테까지 보급이 된 것은 토마스 볼핀저라고 그러는 미국의 작가에 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을 쉽게 써가지고 일반 대중들한테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가 병합이 되고 난 AD 200년경까지도 계속 내려왔습니다만은 당시 동로마 제국의 왕에게 델포의 마지막 신탁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나의 궁전이 땅으로 추락하였다고 황제에게 전하라. 포이보스, 아폴론의 별명입니다. 아폴론은 더 이상 그의 집에도 예언의 집에도 예언의 월계수에도 기거하지 않노라. 물은 이미 말라버렸노라.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는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종교적인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유일신이었던 이 기독교 사상이 들어옴으로써 드디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발생되었던 종교적인 요소들이 다 끝났다는 것을 데이프의 신탁에서 가르쳐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리스 신화는 문학작품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데로 흘러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봄에 관한 시 한 수를 같이 감상해 볼까 합니다. 율동공원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좀 봤고요. 율동공 가는 길에 이 냉이꽃이라고 그러는 야생화가 피었습니다. 그런 율동공원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40번째 봄이라고 그러는 한민국 시인의 시를 같이 좀 짤막합니다만 감상해 볼까요? 꽃피기 전 봄산처럼 꽃핀 봄산처럼 꽃지는 봄산처럼 꽃진 봄산처럼 나는 누군가의 가슴 한번 울려 보았습니다. 봄이 이 세상을 이렇게 울렁거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피천도 선생님의 수필 중에 봄에 대해서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봄이 오면 묵고 둔한 옷을 벗어버리는 것만 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주름살 잡힌 얼굴이 따스한 햇볕 속에 미소를 띠고 하늘을 바라보면 곧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봄이 올 때면 젊음이 다시 오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세 봄 다시 힘차게 또 약동하는 그런 시간이 다 함께 되도록